자, 그러면 그 교재를 잠깐 좀 보죠, 뭐. 일단 18페이지에 이제 총칙이라고 돼 있거든요. 공사법 총칙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총칙 부분은 뭐 다음 주에 나가기로 하고, 오늘 그 시험제도 24페이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시험제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자격시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식 우리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24쪽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제도인데요. 시험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격에 대한 부분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시험에 출제는 잘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원칙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시험 시행 기관은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란다. 이자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이 바로 시도지사고요.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예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시험의 수준율에 규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사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미리 의결을 거쳐 직접 시험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험 시행 기관, 시험의 주관처가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이것은요, 원칙이 시도지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장이 누구냐 하면 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시험을 시도별로 시행하다 보면 수준이 서로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시험은 이렇게 원칙이 시도지사가 되고요. 예외적으로 국장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 시행처가 다름 아닌 바로 산업인력공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걸 위탁받아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까지 시험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냐면요. 1회서부터 11회죠. 11회까지는 그때 당시 이제 건교부였죠. 건설교통부. 여기서 직접 시험을 시행했어요. 여기서. 직접 시험을 시행했다가 12회 때부터였죠. 그러니까 12회 때부터 15회까지. 이때까지는 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이 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자격시험이요.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가 약간 까다로워지기 시작한 게 바로 12회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지금 문제가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고 그 오프라인 학원들이 가장 호황을 맞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호황을 맞았었고요. 그래서 인원이 이때는 이제 뭐 20만이 통상적으로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15회 때 물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 15회 때 산업인력공단이요. 시험장 섭외를 못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시험이 이때까지는 9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시험을 봤었어요. 9월 셋째 주 일요일 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다가 15회 때 이제 시험장 섭외를 못하면서 11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월 14일 날 15회 시험을 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5회 추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회 추가 때부터 18회 때까지였죠. 18회 때까지 이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에서 위탁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토지공사 쪽에서 이제 15회 추가서부터 18회까지 시행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문제가 가장 정교하고 우리 시험 문제가 좋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토지공사 쪽에서 15회 때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위원들 선별도 그랬고요. 상당히 정교하게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이른바 문제에 대해서 모의 테스트를 했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난이도 조정이라든가 잘못된 문제를 모두 수정을 했었죠. 이때서부터.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9회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죠. 현재까지는 이제 다시 시험의 일원화 차원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다시 위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9회 대비하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게 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이 넘어가면 다시 시험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산업인력공단도 이제 옛날에 아주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평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위원 선발할 때도 이제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출제위원으로 위촉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현재 시험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이 지니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지 않습니까? 합격을 하시면 이제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자격증 교부를 누가 하냐면 바로 시도지사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격증 교부권자가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면 경기도의사가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경기도의사와 이제 인연을 맺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원에 도청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합격을 11월 25일 날 이번에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경기도청 가서 자격증을 받으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 경기도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경기도에서 이제 이런 건 참 잘하죠. 그래서 경기도청으로 꼭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속한 시, 군, 구. 우리는 군포시죠, 지금. 그래서 요 군포시청에 아마 11월 25일 날 발표하니까 12월 초쯤이면 내 자격증이 군포시청에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찾아가도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로 뿌려준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자격증 교육권자가 바로 시도의사다. 그래서 한때 우리 협회에서요, 이 자격증 교육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상향을 시키는 거, 이걸 추진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런 귀찮은 일을 왜 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지금 시도의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잠깐 연역을 말씀드리면요. 원래 이거 시험이 왜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의사로 돼 있냐면요. 면허증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운전면허증이 지금 현재 시도별로 나간다는 거 아십니까? 운전면허증이 시도별로 나가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경기도 경찰청이 교부하는 운전면허증을 받게 되는데, 우리도 원래 시험이 그래서 출발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소양만 갖추면은 자격증을 주는 걸로, 운전면허증처럼 그렇게 지금 출발했는데, 절대 그게 운전면허증과 같은 시험이 된 게 아니죠. 거의 고시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출문제가 워낙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출발 자체가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출발을 했던 거죠, 이게. 그러나 이제 현재는 이게 이제 산업일꾼노사 위탁 시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정도 시험 시행기관장 이해해 주시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국토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만 참고해 두시고요. 25페이지를 보시면 응시 결격자가 맨 위에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좀 이제 시험에 누가 못 보느냐, 시험을 누가 못 보느냐, 이게 응시 결격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험을 못 보는 자는 정확히 2명뿐이에요. 2명뿐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회했다가 취소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을 취소한 자는 3년간 응시 자체를 못합니다. 이 자는.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증 취소당해버리면 1년간 응시를 못하죠. 운전면허증은. 근데 이거 자격 취소를 당한 자는 3년간 응시를 못해버립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컨닝하다 걸렸대요. 시험 보면서 컨닝하다 걸렸다. 부정행위자라고 그러거든요. 부정행위자는 무려 5년 동안 응시 자체를 못해요. 5년 동안. 이 자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자격 취소당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 자는 시험을 못 봐요. 우리가 시험장에 가게 되면요, 감독관이 2명 들어오거든요. 2명 들어오는데 앞에 1명, 뒤에 1명 서 있습니다. 컨닝하는 일도 거의 없겠지만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내 문제 푸는데 바쁘는데 남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앉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부정행위하다 걸렸잖아요. 그럼 감독관 이 바지가랑이 붙잡고 놔주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봐달라고 해야 돼요. 5년 동안 시험 자체를 못 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대표적인 부정행위 사례가 대리 시험을 보다 걸렸다든가, 또는 이제 이 전자기기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걸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고 소지하고 있다가 걸렸다든가, 이런 부정행위로 적발됩니다. 그럼 5년 동안 시험 자체를 못 봐요. 그 다음에 자격을 취소하면 3년간 응시를 못 하는데, 저도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저한테 들으시고 합격을 하신 다음에 자격 취소하고 다시 오신 분을 딱 한 번 봤어요. 자격 취소할 정도면요, 감옥 가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았다든가, 또는 대여를 했다 걸렸다 그러면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럼 3년간 응시 자체를 못 해버려요. 그럼 결국은 2명을 제외하고는 다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입니다. 외국인 응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응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그래서 외국인도 이제 우리 중개시장은요, 전면 외국인에게 개방돼 있어요.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 외국인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성년자라고 민법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 만 몇 세 미만이에요? 만 1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19세가 되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학력, 국적 이런 거 다 불무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볼 수 있고, 전과 사실이 있대요. 전과자 역시 시험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과자도. 감옥에 수감 중인 자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전과 사실이 있더라도 아무 보는데 하자가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럼 이자가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우리가 결격사유라는 거에서 이제 다시 공부하는데 미성년인 상태에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요. 시험은 볼 수 있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취득했을지라도 이자는 중기업에 종사할 수는 없어요. 이자는 성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중기업 종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물론 전과자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교도소에 나온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자는 중기업 종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3년 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이해를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험 볼 수 있다더라. 이 정도만 감 잡고 있으면 돼요. 이 정도만. 자, 그 다음 이제 시험의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시험 시기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일년도 시험을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치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7회를 대비한다고 그랬거든요. 27회 시험을. 그럼 우리 자격시험 1회가 언제 있었느냐? 1회 시험이 1985년도에 있었어요. 1회 시험이.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27회인데 27회가 지금 2016년도 아닙니까? 그럼 얻는 계산해도 이거 30년 된 거죠, 지금? 그럼 30년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험은 27회가 된 거예요. 30년인데. 그럼 매년 치른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이 정확하게 6회, 7회, 8회였던가요? 6, 7, 8? 이때가 2년에 한 번 치렀어요. 2년에 한 번 치렀고 이때는 이제 상대평가였습니다. 지금은 절대평가죠, 모두. 절대평가인데 그때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르면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회 시험,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9회 이후죠. 그러니까 9회 이후서부터 매년 시험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행한 지는 30년이 됐는데 시험 횟수는 지금 27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나 현재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자격시험을 1년에 2번 치르겠다 하는 공약을 한 바가 있었어요. 물론 1년에 2번 치른 적이 없었어요. 없는데 딱 한 번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15회 추가 때. 그러니까 15회 추가 시험과 16회 시험을 같은 해 치렀어요. 이때.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은 5월 달에 있었고요. 16회 시험은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15회 이후에 이제 우리 시험이 계속 10월 넷째 주 일요일 날로 봤다가 올해서부터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현재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 이제 시험의 방법인데요. 시험의 방법은 1차와 2차를 구분 시행함이 원칙이에요. 원칙이 이렇다는 건 이해를 해주시는데 구분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그럼 구분 시행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1차 시험을 보고 1차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시행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 2차를 다른 날에 보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1, 2차를 다른 날에 보게 되면요.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요.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원래 1, 2차를 따로따로 보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 이때는 1차는 선택형으로 2차는 논문형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요. 동시에 시행할 때는 1차 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현재는 1, 2차를 같은 날에 보면서 모두 1차 시험의 방법인 선택형으로 보고 있고요. 주관식은 나온 적이 없고요. 다음에 1회서부터 지금 1, 2차를 나눠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같은 날에 지금 현재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럼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1, 2차를 같은 날에 보고 있는데 1차 시험은 내가 과락 없이, 과락이라는 것은 40점 미만을 한 과목으로 맞게 되면 과락입니다.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40점을 맞으면 탈락이 아닌데 그럼 만약에 과락 없이 1차 과목을 내가 평균 50점을 맞은 거예요. 2차 과목은 평균 70점을 맞았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불합격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2차에 남는 점수를 1차에 빌릴 수가 없습니다. 빌릴 수가 없고요. 차수별로 점수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1차 평균 50, 다음에 2차 평균 70인데 이 남는 점수를 못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탈락이에요. 왜 탈락이냐면 1, 2차를 동시에 시행했을 때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효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 이분은 불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 개인적인 소견은요. 2차만 합격한 걸로 하고 1차만 다시 보게 하면 합격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나아가서
1차, 2차를 구분하지 않고 전과목, 과락 없이 그냥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한 걸로 하면 그래도 합격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 차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차를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시험은요, 1차를 못 넘어왔기 때문에 결국 2차를 불합격하는. 그러니까 2차는 평균 60점을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데 1차 때문에 이놈의 1차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 2차를 동시 시행하고 있고 선택형, 오지선다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 2차가 이제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합격하면 1차 시험을 한번 면제해 준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면제해 주는데 1차 시험은 언제 면제해 주냐면 다음 회 시험에 하나 1차 시험 면제합니다. 다음 연도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1년에 2번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회 시험에 하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참고만 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저 15회 추가 때 1차만 합격하신 분들이 조금 손해봤어요. 이분들은 5월 달에 합격하고 합격자 발표를 6월 달에 했는데 그 10월 달에 다시 또 1차를 보게 된 거예요. 2차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불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회 시험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1년의 시험을 2번 치르기도 할 수 있는 다음 연도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출제 및 출제 유형이 나와 있는데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고 선정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 이게 바로 출제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위원의 개념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고 선정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현재 우리 문제 출제 방식이요. 문제은행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은행식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이다. 그럼 공인중개사법 교수들이 이제 출제위원으로 위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명이 위촉이 됐다. 그럼 3명이 이제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각자 40문씩 내죠. 그럼 이제 120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120문제가 나오면 다른 출제원이 또 이 중에서 40문제를 골라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나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문제능식으로 하는 이유가요. 그 출제위원 중에 한 명이 문제를 유출을 시켰잖아요. 그래도 이분이 낸 문제가 전체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의 신뢰도로 해서 이렇게 문제능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40문제가 골라졌잖아요. 골라졌으면 모의 테스트라는 거래요, 이거를. 먼저. 그래서 이 난이도 조정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문제를 수정을 해내기 위해서 모의 테스트를 하는데 그럼 모의 테스트는 누가 들어가서 먼저 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먼저 모의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 이 모의 테스트 참가 인원들은 주로 전년도 시험에 합격한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은 26회 합격자들. 그러니까 26회 합격자들 중에서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로 차출을 해요. 전에는 연령대별로 차출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차출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약 30명 정도를 차출해요. 차출해갖고 부산의 모 호텔이죠. 부산의 모 호텔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8박 9일 동안 합숙합니다. 합숙하면서 요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갖고 모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난이도 조정을 하고 문제를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합격률이 지금 현재 20%에서 약 22%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걸 맞추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걸러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잘못된 문제를 전부 다 수정을 해내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원래는 토지공사 위탁 시행할 때 처음 시행했었어요. 15회 추가합격부터 시행했었는데 이걸 현재도 산업인력공단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그동안 오류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오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다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뭐 한두 문제 정도는 꼭 오류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시험 인재라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런 방식으로 현재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참 잘하는 겁니다. 8박 9일 동안 합숙하면요 기본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하루 일당이 한 15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 기본급이 제가 알기로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때마다 수당 나가고요. 교통비 별도로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원들 가지고 이제 모의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요. 그 학원마다 보면요. 그 제가 나가던 학원도 이제 차출이 된 그런 이제 수강생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조용히 차출하는데 그 수강생들이 차출이 되면은 이제 학원에 와서 가끔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나 차출됐다고. 그래갖고 이제 본인한테 의사를 묻죠.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린 자녀를 두고 있으면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차출이 되면은 이제 가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저도 재작년,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지 않았는데 25회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나가던 학원에 한 수강생이 차출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같이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먹으면서 그랬죠. 가서 중개법 무조건 어렵다 해라.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하고 중개법을 많이 수정했대요. 근데 25회 문제는 뭐 26회도 그랬지만 거의 문제 스타일이 제 스타일로 나왔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수정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차출이 되면서 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를 수정을 많이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 때 갖고 있는 자료들 갖고 있으면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브노트라든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같은 거 냈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풀었던 것들, 그런 거 이제 갖고 들어간대요. 갖고 들어가면 거기에 중복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에 중복되는 문제는 다 골라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지문들이 거의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슷한 지문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오류도 없고 이 출제 난이도 실패라는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경향 자체가 1차에서 한 과목을 2차에서 한 과목 정도를 약간 어렵게 내고 나머지는 평이하게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요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게 됐다. 그러면 위촉을 금지하겠죠. 그러니까 신뢰도 출제는 위촉을 금지해 버리는데 이건 5년간 위촉 금지입니다. 그래서 5년간 위촉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신뢰도 저하시키면. 물론 형법상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문제 유출시키면.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저는 출제위원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유리해지죠. 제 스타일을 아실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학원 강의경이 있는 사람들은 출제위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대학 교수들 주로 이제 출제위원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26쪽에 말이에요. 이제 시험의 실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그 시험 공고가 있거든요. 이 시험 공고는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 공고는 계략상 공고라고 그래갖고 매년 2월 28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시험의 일시와 시험의 방법을 공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내년 이제 2월 28일이 되면 27회 시험에 대한 윤곽이 잡혀버리는데, 근데 사실은 이전에 27회에 대한 부분이 잡혀요. 왜 그러냐면 그 국토교통부에서 연말에 말이에요. 그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대통령한테 하죠.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자격시험을 언제 보겠다. 이게 보고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연말 되면은요, 우리 27회 시험에 대한 날짜, 그다음에 시험 방법, 1차와 2차를 동시 시행할 거다.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러니까 별 이변이 없는 이상은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걸로 일단 그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세부 공고를 다시 한번 합니다. 세부 공고는 언제까지 하게 되냐면요, 시험 시행 전 90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사항 공고는 이때는 시험의 일시, 방법, 응시 수료 모든 사항을 이제 공고해 주는데, 요거 통상적으로 세부 공고가 언제 나오냐면요, 우리가 10월 지금 넷째 주 정도의 시험을 보니까 7월 중순 정도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7월 중순에 시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공고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세부 공고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1차 과목은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법이 계속 개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언제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시험을 보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이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세부 공고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부 공고가 나올 때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우리는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개정이 되는 것들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거와. 그래서 시험 기준일이 세부 공고 나올 때다. 그래서 올해 지금 26회 같은 경우에는요, 26회는 7월 22일 날이 바로 기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7월 22일 날 이후에 개정되는 사항들은 우리가 시험 범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온다는 거 참고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시험 보기 전 응시원서를 이제 8월 중순에 지금 응시원서를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학원에서 물론 대행을 해줄 겁니다. 대행을 해주고요. 이때는 응시수를 내게 돼 있어요. 다 내게 돼 있고, 지금 17회 이후에 계속 응시수는 1, 2차 동시 응생은 28,000원 고정돼 있습니다. 고정돼 있고, 1차만 보신 분들은 뭐 13,700원, 2차만 보신 분들은 14,300원으로 현재 나눠져 있죠. 참고하시고요. 합격자 결정방법은 잘 아십니다. 잘 아시는데, 다만 이제 1차와 2차 차수에 대해서는 이걸 점수를 빌릴 수 없다는 거, 그것만 이제 참고만 해두시고요. 예전에 어떤 분은 시험을 볼 때까지도 1차, 2차를 따로따로 합격자 결정한다는 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흔들어가지고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면 되는지 알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1차, 2차 점수는 빌려줄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이제 자격증 교부에 대한 사항인데요. 합격자 공고가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11월 25일 날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공고가 나오게 되면 자격증을 교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주는데 자격증 교부권자는 물론 여러분들은 경기도의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기도의사한테 받았는데요. 합격자 결정 공고가 나오게 되면 이때로부터 1월이에요. 1월 내에 자격증을 교부하게 돼 있어요. 1월 내에. 그래서 한 달 내에 자격증 주게 돼 있는데 물론 이때 찾으러 안 가도요. 내 자격증 죽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찾으러 가셔도 되는데 나중에 찾으러 갈 때는 경기도청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군구로 다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군포시청 가서 이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자격증 교부는 시도에서 간다는 점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격증을 근데 만약에 분실했잖아요. 분실하게 되면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데 물론 재교부 신청은 도청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수수료 내고 재교부 신청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격은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양도를 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될 겁니다. 당연히 금지고요. 그 다음에 이 대여와 돈이 쓰는 행위가 있거든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건 대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자격을 취득했는데 B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잖아요. 그럼 A가 B한테 자격증 빌려준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여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대여를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소하고 형사처벌도 받아요.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동시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징역 가면서 벌금 맞으면서 자격 취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격을 취소하면 3년간 응시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라는 거. 근데 참고로 말해요. 만약에 아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아버님께 중개사무소를 열어드렸어요. 이거 대여인가요? 아닌가요? 대여죠.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반드시 이거 사무소에 출근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만약에 처가 자격을 취득해서 남편한테 자격을 걸어줬어요. 이것도 대여예요. 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바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A가 자격을 걸었어요. A가 자격증을 걸고 근데 사장님은 갑이에요. 이런 경우들 있죠. 보신 적 있죠. 이 경우에 자격을 거신 A가 출근을 했잖아요. 여기에 출근하면 이건 절대 대여가 아니에요. 절대 대여가 아니고 문제는 출근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똑 떨어지는 대여예요. 그런 이때는 이분은 자격 취소.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 빌린 분 있죠. 이분은 당연히 1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거신 분은 무조건 중개사무소 출근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약 우리가 추정하기를 약 한 30% 정도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의 운영이. 그래서 이걸 국토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일단 갖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증거가 없거든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분이 대표라는 명함을 받고 다니면 이제 사칭으로 처벌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출근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공인중개사 사칭금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겁니다. 우리가 공무원 사칭하면 안 되듯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아닌 자는 명함이나 출판물, 간판 어느 곳에도 공인중개사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쓰게 되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러한 명칭을 쓰게 되면 이게 자격 사칭이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절대 사칭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사칭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내가 자격을 취득했어요. 취득했는데 중개사무소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않고 회사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근데 자격증이 없는 분은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명칭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칭금지예요. 이게.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한 계약적인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뭐 시험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혹시?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죠, 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정식 진도를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